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 강연을 맡게 된 뉴욕 시립대학교 연구교수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사회 구성주의와 대화주의 관점에서 본 놀이 중심 유아 언어 교육의 방향과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탐구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답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언어, 놀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어린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일까? 저는 앞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2022년 춘계추계 학술대회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이앤 울프 교수님께서는 딥 리딩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셨죠. 디지털 시대의 아주 새로움과 편리함이 우리의 리딩에 있어서의 비판적 사고, 반성, 공감과 이해, 개인적 성찰과 같은 본성을 잃어버리게 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후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경우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감과 창안의 딥리딩을 어떻게 유아교육 교실에서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딥리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울프 교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답은 주셨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는 우리가 탐구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울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딥 리딩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7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요소들은 반드시 작가의 삶에 대한 지혜, 그리고 삶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곧 어린이들의 삶과 연결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과 연결되어서 딥 리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글 읽기를 어려워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딥 리딩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회구성주의와 대화주의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에서 사회구성주의의 주요 개념인 사회극놀이의 활용, 협력적 의미 창조, 그리고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과의 연결, 그리고 대화주의의 주요 개념인 대화, 저작, 이데올로기적 되어가기를 적용해서 어떻게 어린이들과 놀이 활동을 통해 딥 리딩을 실천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딥 리딩을 위한 놀이 활동 실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앞서 여러분들이 언어,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언어 교육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와 같은 개인의 인지적 기능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 즉 문자 안에 보존된 아주 중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교과서를 정확하게 읽고 작가나 화자의 의도대로 이해하며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평가 방식에 굉장히 익숙하시죠? 하지만 반면에 사회 구성주의 관점 혹은 대화주의 관점에서는 글을 쓴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이 모두 관계 안에서 의미를 재구성하고 재창조한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그 의미는 개인 내면과 동시에 사회 문화적인 상호작용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강연 또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성격이나 직책이나 직위,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의 강연과 맞물려서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될 거예요. 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100% 똑같이 전달되지는 않을 겁니다. 언어와 관련된 개념으로 텍스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텍스트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글자, 문자입니다. 과거에는 글자로 구성된 창조물, 즉 문자, 문장, 문서, 그리고 책 혹은 시나 희극 등을 텍스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회 구성주의나 언어주의 관점에서는 텍스트를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텍스트는 다양한 형태의 의미 표현과 창조를 위한 자원들입니다. 전통적인 개념의 텍스트, 즉 글자나 글로 된 창조물들을 포함하고 거기에 언어, 대화, 말, 그리고 심지어 음악과 침묵까지도 텍스트입니다. 제가 갑자기 침묵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게 됩니다. 또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손짓들 혹은 행동들, 표정들 이런 것 또한 텍스트에 해당합니다. 또 이미지, 영상, 색, 그림, 그래픽 제가 지금 여기 세모로 텍스트라는 개념이 확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림과 색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들 모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미 창조와 표현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된 자원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는 멀티모달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회, 문화, 역사적인 공간들, 그리고 이들 사이가의 관계, 이걸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는 저자가 단독으로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의 대화 속의 대화와 문화적인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가 형성된다고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연을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여러분들이 늘 일하는 공간, 어린이와의 대화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아마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 나가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그래프, 아마 이 그래프는 지금까지의 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저게 뭐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딥 리딩에 대한 그래프는 앞에 2022년에 춘계 학술대회에서 메리앤 울프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신 분이라면 그 강연의 내용과 연결이 되면서 그래 맞아. 리딩은 딥 리딩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혹은 자신의 과거 언어를 가르쳤던 경험과 연결되면서 맞아. 딥 리딩은 이런 거였어. 하고 새로운 의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아마 창조해내고 계실 겁니다. 또 만약에 해외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진짜 다른 산업군에서 일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또 다른 텍스트의 의미로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다는 것 혹은 읽은 것에 대해서 텍스트에 대해서 의미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해해 나간다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 지금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현재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표상하고 창조하기 위해 텍스트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나의 경험, 과거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과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회극놀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회극놀이는 우리가 즉흥놀이, 가상놀이, 혹은 역할놀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저는 이 사회극놀이가 어린이들이 무엇인가가 되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2살 아이는 2살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5살 아이는 5살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죠. 하지만 이 사회극 놀이 안에서 만약에 엄마의 역할을 맡는다면 엄마의 눈으로 장난감 인형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 안에서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대화를 통해서 어린이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 안에서 어린이들은 그냥 고정된 존재, 이미 발달하고 성숙이 그 상태에 유지되어 있는 5살이 아니라 그 5살의 생각을 넘어선 뭔가 되어가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고츠키는 그 사회극 놀이 안에서의 어린이들을 보면서 놀이 안에서 어린이들은 a head taller, 머리가 하나 더 자란 것처럼 성숙해진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놀이 안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만큼이나 쉽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지금 2살 아이 같은 경우에 자기도 아기이면서 앞쪽에 아기를 하나 메고 또 다른 아기를 앞으로 밀면서 엄마 역할을 아주 열심히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2살이지만 마음속에 자기가 상상 속에서는 자기는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인 역할과 연결되고 계속적으로 놀이 안에서 또 발달합니다. 캐리 롬만은 놀이를 하고 있는 아동은 현재의 자아인 동시에 되어가고 있는 자아. 즉, 지금 이 두 사진에 있는 어린이들은 현재 2살짜리, 5살짜리의 아이인 동시에 지금 이미 엄마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이 안에서의 경험들이 책이나 문자 그리고 문서들의 텍스트랑 연결될 때 어린이들은 reader이자 leader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책을 깊이 읽고 그리고 그 경험을 해석해 나가고 그러한 학습의 경험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앞서 설명해드린 개념들과 이론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놀이 중심 언어 활동을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극화탐구 교수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14주간의 프로젝트였고요. 악어 구조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극화탐구 교수법은 극놀이와 대화주의적 탐구 방법을 사용하는 교수법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활동을 위해서 제가 주요하게 사용한 자료는 There is an alligator under my bed라는 멀서 마이어의 동화책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이 주된 동화책 외에도 과학적인 책들과 그리고 창작 동화들, 그리고 동영상 자료들, 그리고 다양한 물건들이 활용되었어요. 그리고 14주간의 이 탐구 활동을 끝으로 저희는 5권의 책을 함께 만들었고 어린이들은 수많은 보고서 양식이나 이야기 양식의 글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낸 여러 가지 글과 그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언어 활동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교실 구석에 앉아서 카펫을 만지작거리면서 딴청을 피우고 있던 민수라는 학생을 위해서 처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 슈퍼히어로와 같은 주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반면에 관심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 다룰 때에는 종종 구석에 앉아서 자신만의 놀이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른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을까가 아주 큰 고민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다뤄지는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학생이 점차 이 놀이 활동에 그리고 언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놀이 활동의 첫날 저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준 건 아니었고요. 일부 내용들을 발제해서 보여줬어요. 악어가 침대 밑에서 불을 끄기까지 기다리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 집안을 엉금엉금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동화책의 주인공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함께 상상하고 저는 탐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민수는 카펫 구석에 앉아서 카펫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옆에 있는 다른 박스들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줬어요. 아빠에게 차고에 악어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절 깨우세요. 경고! 조심하시오. 이제 악어는 차고에 있습니다. 저는 아빠가 내일 차를 가지러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빠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린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악어가 있는 차고에는 어떤 소리가 날까? 그리고 악어가 무엇을 할까? 이 두 질문을 던진 다음에 어린이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저에게 나눠주었는데요. 보조교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소리를 아이들한테 들려줬어요.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나니 어린이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부둥켜 안고 두 번째로 들려줬을 때는 저에게로 몰려와 진짜로 여기에 악어가 사는 거예요? 이 주차장에 정말 악어가 있나 봐요. 무언가를 부시고 있어요. 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민수도 엉겁결에 이 소리를 듣고 나니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다른 친구를 끌어안으면서 이 동화 속의 세계로 뛰어들게 됐죠. 이 우당탕탕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는 어린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초대장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 세상에 들어가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왜 이런 소리가 날까? 어떤 물건이 부서지고 있을까?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추론을 하기도 하고 소리를 분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들이 부서지고 있을지 상상하는 그림을 어린이들이 말하면 제가 받아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또 다른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고 했는데요. 악어가 얼마나 크고 사나울까? 악어가 얼마나 힘이 셀까? 그리고 악어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등등 정말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졌어요. 저는 이때 우리의 14주 동안의 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탐구 질문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악어 구조대로서 어떻게 모두 함께 협력하면서 도구들을 사용하고 악어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앞서 소개드렸던 사회문화 이론 그리고 대화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탐구 지문입니다. 악어 구조대라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과 그리고 악어 구조대의 원으로서 어린이들이 상상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되어가기. 그리고 모두 함께 협력한다는 것은 협력적으로 어린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의미를 창조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의 모든 내용은 어린이들이 대화 그리고 대화 안에서 어린이들이 작가로서 자기의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고 창조해 나가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회 극놀이 안에서 움직임을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어린이들이 얼마나 이 악어는 크고 무서울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소개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함께 찾아갔습니다. 한 아이가 차를 부시는 소리가 나려면 정말 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린이들이 그럼 이만큼 크면 될까? 저만큼 크면 될까? 각자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니카라는 이 여자아이가 그림에서 계단이랑 의자보다 더 컸어.
라고 제안을 했고, 이런 그림에 나오는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은 악어의 사이즈를 추론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계단 10개 정도의 길이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계단을 줄자를 가지고 가서 길이를 재고 어린이들이 몸으로 다시 표현하는 어, 그런 식으로 비판적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이해를 지금 몸으로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왔던 악어 인형들, 악어 도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롭게 악어라는 존재를 분석하고, 우리의 과거의 악어와 관련된 경험들을 연결하는 작업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악어를 종이 상자 위에 다시 재구현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책에 나오는 작가가 그린 악어랑은 굉장히 동떨어진 새로운 우리만의 악어로 재탄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어, 가장 가운데에서 악어 이빨을 한 땀 한 땀 그리고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어린이가 바로 민수입니다. 민수는 더 이상 바깥에 나가거나 아니면 교실 구석에 앉아서 장난을 치는 어린이가 아니었죠. 그리고 우리는 동화 속에 있는 악어를 다양한 자료들을 관찰하면서 탐구하고 그것을 다시 창조해내고 어린이들 사이에 논의를 거치면서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어머니께서 악어 지갑을 주셨는데요. 그 악어 지갑은 악어가 얼마나 단단한 살갗을 가지고 있는지, 악어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비판적으로 분석해보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악어를 재창조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읽기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사진 자료나 그림 자료, 그리고 책들, 동영상 등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분석하고 반성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더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악어는 14주를 거치면서 너덜너덜해지고 수많은 장식들이 생겨났는데요. 정말 이 악어에 대한 애정이 어린이들이 참 깊었습니다. 그리고 악어의 입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악어가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소리가 나게 할 수 있을까? 등의 다양한 질문들과 함께 어린이들은 그들의 악어를 그들만의 해석으로 재창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악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악어가 어떻게 움직일지 등등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탐구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하얀색 줄들은 이미 악어가 한번 다쳐서 치료를 한 상태고요. 여기 지금 가장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린이가 민수입니다. 민수는 이미 지금 딥 리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에 지금 차고 안에 있는 악어를 어떻게 구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희가 참고했었던 주요한 자료들 중에 하나는 악어 구조대가 어떻게 실제로 함께 일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민수는 제일 앞에 쪽으로 다가와서 이 동영상을 분석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민수는 적극적으로 악어를 어떻게 구조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수의 이야기를 따라 악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실행했죠. 저를 비롯한 3명의 어린이들을 악어를 붙잡을 수 있는 낚싯대와 로프를 준비하고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었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악어의 입이 묶이면
모두 뛰어들어서 악어를 꼼짝 못하도록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의 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모두 악어 위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이야기를 공개한 이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을 모두 극화놀이로 구현해냈어요. 이 과정은 어린이들이 이미 경험했던 것들과 연결하기도 하고 유추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 비판적인 분석 그리고 다 새로운 이야기, 다양한 가능 해결책들을 창조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후에 민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2주차에 민수는 자기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악어를 구했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림 안에서. 그런데 8주차에 민수의 그림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악어를 구조하는데 협력하는 악어 구조대로서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악어 구조대로서의 사회 문화로서의 규칙, 규율 이런 것들을 민수가 점점 학습해 나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의미를 창조한다는 것을 사회 극놀이로 통해서 배워나갔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린이들은 각자 다양한 이야기들을 놀이를 통해서 구현해내고 그리고 그들의 글로써 그리고 그림으로써 표현해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 동화를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질문을 던졌어요. 악어는 왜 화가 났을까?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악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구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어린이들과 함께 악어의 입장에서 쓰여진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악어가 갇혀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극놀이로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어요. 나는 엄마 악어인데 아기들을 보호해야 해서 화가 났어. 나는 배가 고파서 화가 나. 물고기도 쥐도 사람도 모두 먹을 거야. 나는 크로코다일이랑 달리기 경기 중인데 사람들이 가둬서 화가 났어. 결국 크로코다일이 이겼지 뭐야. 어린이들은 악어의 감정을 공감하고 악어가 어떤 상황이었을지 유추하고 추론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창조해냈어요. 그리고 악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악어가 다치지 않게 악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구해야겠다는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수의사 입장에서의 긴박한 수술실의 이야기, 그리고 수술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죠. 이거는 다양한 입장을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기 위해 동화 속 바깥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14주간의 이야기를 모두 전해드리진 못했지만 가장 주요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을 추려서 전달해 드렸는데 재밌으셨나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딥 리딩이라는 것을 이 사례를 사회구성주의, 대화주의 이 두 가지 이론의 요소들과 함께 연결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회 구성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모두 대화주의와 관련된 개념들입니다. 제가 앞서서 극화탐구교수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어린이들의 언어 활동을 진행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진짜 세계, 즉 악어 구조대가 살고 있는 그 진짜 삶을 실제로 교실 세계에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상상놀이, 이야기 속 세계를 가지고 와서
다양한 경험을 진짜 세계에 있는 경험들과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의 학습을 그리고 리딩을 확대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각각의 이야기 속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역할로 살아볼 수 있으며 다양한 각도로 이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실, 즉 이야기 바깥 세계에서는 이것들을 분석하거나 진짜 세계와 연결짓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저는 이런 활동을 준비할 때 가장 고려했었던 부분이 바로 어린이들이 사회, 문화, 정서적인 경험을 놀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비고츠키의 용어로는 프레지바니에 사라진 사회, 문화, 정서적인 경험. 저는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의 극놀이 안에 가지고 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큰 소리가 났을 때 어린이들이 부둥켜 안고 있거나 함께 악어를 구조했을 때 성취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프레지바니에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제가 성공, 협력 이런 단어들을 직접적인 말로써 가르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각자가 가진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이 활동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놀이 활동을 통한 언어 교육을 준비하실 때 어린이들이 삶 안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이 놀이 안에서 표현되고 함께 생각하며 공유되고 새로운 생각을 함께 창조해내는 과정을 공동체 안에서 연습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리딩을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저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활동을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교수 학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수는 선생님이, 학습은 학생이 하는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고츠키가 사용한 오부쉐니라는 단어는 교수와 학습이라는 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월치라는 비고츠키 학파의 학자는 교수 학습은 하나의 단어이고 교사와 학생의 역동적인 협력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안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사회, 문화, 역사적인 맥락과 행동 규범 속에서 삶을 이해해 나가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라는 시간 공간 속에서 학습과 이해를 함께 창조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교사도 유아도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배우고 학습해 나가는 상호작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접 발달 지대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교사가 아이들의 다음 발달 단계를 파악해서 제공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서로의 학습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GPD를 형성하기 위해서 놀이 안에서 집단적인 형태로 함께 협력하고 작업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이 놀이 활동을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인 맥락과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악어 구조대라는 사회 조직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어린이들은 극놀이를 통해서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가는 삶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피아제의 인지구성주의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린이의 발달과 성장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변 환경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어린이 내면에서 이해해 나가고 습득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았죠. 반면에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사회 문화 그리고 이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역사가 함께 유기적으로 어린이들과 상호작용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창조해내게 되죠. 그 안에서 어린이의 성장의 발달을 이끌어줍니다. 때문에 사회 극놀이를 통해서 더 넓은 사회의 경험을 어린이들과 함께 경험하고 반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유아교육에서 필수적입니다. 저는 놀이를 살아있는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과 연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텍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매개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하는 사회 극놀이 안에서 어린이들은 그 사회의 규칙, 공동체, 그리고 다양한 분업과 책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는 지식과 기술의 전달자가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의 매개의 지원자로서 유아와 함께 놀이해야 합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놀이 활동을 통해서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이해하고 창조해내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딥 리딩이잖아요. 저는 딥 리딩을 위해서 바흐친의 대화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대화는 여러 사람 간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양한 텍스트를 사용해서 서로의 의미를 수용하고 확장해 나가면서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요. 어린이들은 놀이 안에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대화했습니다. 의료도구, 로프,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악어를 구조하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어린이들은 그들의 해결책들을 검토하고 비판하고 수정했습니다. 저는 난동을 부리는 아주 격렬한 악어가 되거나 아파서 슬퍼하는 악어가 되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을 상호작용하도록 만든 거죠. 어린이들은 이 과정에서 그들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행동을 모두 쏟아부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함께 깊이 있고 복잡한 의미를 창조해냈습니다. 사회 극놀이는 이러한 수용과 확장의 대화를 위한 초대장으로 작용했죠. 딥 리딩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바흐친의 또 한 가지 개념은 저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그 의미를 찾고 이전 경험들과 끊임없이 연결하고 미래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연결해 보셨을 거예요. 학습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해를 위한 작가로서 이해와 해석을 만들어가는 내면적인 활동입니다. 교육학자인 엘리자베스 에스워스는 교사는 책을 열고 학생들에게 소리내어 읽기 시작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그 책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지는 결코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악어 구조대 활동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경험을 하긴 했지만 어린이들이 각자 다른 구조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가진 저작의 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작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역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이후의 이야기를 적으라고 하면 작가의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남감해할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그들만의 창의성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겠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놀이 안에서 어린이들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검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더 복잡한 의미, 즉, 더 복잡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어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수정했습니다. 민수의 로프로 악어를 구출하는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악어가 너무 힘이 세면 가벼운 우리를 모두 공중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 묶은 뒤에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누가 트럭을 악어에 실을 만큼 용감한가? 우리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략에 살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적인 저작, 공동 저작, 창조 구성의 힘입니다. 비고츠키는 놀이가 행위로 나타난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극놀이 안에서 어린이들은 적극적인 작가로서 저작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수의 이야기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놀이의 힘은 아주 강력한 초대장이었고, 또한 그의 이야기를 모두가 함께 검토하고 생각해보는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어린이들의 놀이 안에서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저작의 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개념은 ideological becoming, 이데올로기적 되어가기라는 개념입니다. 놀이 안에서 어린이들은 악어 구조대가 되기도 하고 수의사가 되기도 하고 악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 안에서 어린이들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해석하고 책임을 가지고 임무를 완성하면서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은 지금의 현재의 나, 즉 어린이들, 현재의 5살 어린이들이 아닌 대화 안에서 무언가가 되어가는 나로 나가 함께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동화 속의 캐릭터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딥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 안에서 Community of Deep Readers, 깊이 읽는 사람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서로의 이해와 해석을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공동체였죠. 여러분들도 놀이 안에서 어린이들에게 되어가는 경험을 제공해서 어린이들이 텍스트와 그리고 정말 책들과 함께 연결하고 함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강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네요. 제가 강연 초반에 드렸던 3가지 탐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언어가 공동체가 함께 의미를 표현하고 구성하고 창조, 공유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놀이 중에서 특히 사회 극놀이는 사회, 문화, 역사, 정서적인 경험을 함께 표현하고 구성하고 이해하며 해석하고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린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목적은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서 삶을 깊이 이해하는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문화,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와 해석을 주도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저작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저작의 힘을 믿으며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동의 의미를 표현, 창조할 수 있는 대화의 문화를 형성하고 공유하며 놀이 안에서 살아있는 사회, 문화,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되어가고 있는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며 대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며 다양한 언어적인 사물들 그리고 삶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긴 강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더 많은 자료들이나 생각들을 읽어보시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책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